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드스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지난 시간은 작은 도시들이 거대한 제국과 맞섰던 이야기를 함께 했죠. 마라톤의 기적, 테르모필레의 마지막 불꽃, 살라미스의 역전극, 그리고 플라타이아이의 결전까지. 그리스의 도시들은 자유를 지켜냈고 이제 그 자유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할 무대는 바로 그 승리의 다음 장면입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 아테네는 바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이름 아래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죠.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로 대리석 기둥이 솟고 파르테논 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자부심이 되었죠. 극장에서는 비극과 희극이 이어집니다. 전쟁의 상처를 아는 영웅들, 정의를 외치는 이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장에서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름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고 그들의 사유는 오늘의 우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기의 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배신이 도시를 흔들었죠. 오늘은 그 찬란한 빛과 그 뒤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테네의 황금기와 몰락, 그리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사유와 예술의 불꽃.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참, 잠이 들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위의 영광. 페르시아 전쟁의 불길은 아크로폴리스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의 군대가 아테네를 점령했을 때 언덕 위 신전과 집들은 불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해를 그대로 두고 오랫동안 복구하지 않았죠. 자유를 빼앗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바다의 패권을 쥔 아테네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전을. 페리클레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결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전략가였고 동시에 건축과 예술을 통해 도시의 위엄을 세우려 했죠. 기원전 447년 대리석을 실은 수레와 장인들의 도구가 언덕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하루하루 언덕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기둥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도시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죠. 그 중심에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의 기둥은 모두 도리아 양식으로 겉으로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건축가 이크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는 사람의 눈이 직선을 볼 때 느끼는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기둥을 살짝 안쪽으로 기울이고 바닥을 완만하게 휘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었지만 오늘날 건축사학자들은 이 치밀한 비례와 곡선을 엔타시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눈을 속이는 기하학, 그 정교함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조각가 피디아스가 만든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상아와 금으로 장식된 그 조각상은 높이만 12m에 달했다고 하죠. 여신은 한 손에 방패를, 다른 손에는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 니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위험에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리석 벽과 기둥은 빛을 반사해 내부를 밝히고 금빛 장식은 신의 현존을 느끼게 했습니다. 파르테논은 아테네의 자부심이자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이죠. 신전 외벽을 따라 이어진 프리즈 조각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과 영웅들의 전투 장면, 켄타우로스와 인간의 싸움, 트로이아 전쟁의 순간들이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장면은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판아테나이아 행렬이었습니다. 장엄한 종교의식 속에서 자신들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새겨넣은 것입니다. 신전의 조각은 아테네 민주정 시민 모두가 신의 축제에 참여한다는 상징이었죠. 파르테논 신전은 15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스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불길을 이겨냈고 이제 자유와 민주정을 기둥처럼 세웠다. 시민들은 신전의 기둥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도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동시에 위험을 품고 있었죠. 파르테논은 분명 아테네의 힘을 상징했지만 그 건축비는 델로스 동맹의 공동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곧 다른 도시들은 이 신전을 보며 아테네의 자부심이 아니라 아테네의 오만을 떠올리게 되죠. 아름다움과 정치적 힘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바로 그 점이 파르테논을 영광의 상징이자 갈등의 불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를 찾는 이들은 파르테논의 폐허 앞에 서서 여전히 그 웅장함을 느낍니다. 기둥은 무너지고 조각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돌 조각 하나하나가 고대 아테네의 황금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묻고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비극과 희극, 시민 모두의 무대.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내려오면 또 다른 거대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니소스 극장이었습니다. 반원형으로 깎아낸 언덕에 좌석이 층층이 이어졌고 그 자리는 1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아테네 시민 전체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 위로 비칠 때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자리를 잡았죠. 남성 시민은 물론 외국인과 노예도 객석에 앉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입장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극장은 곧 도시 전체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진 장르는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은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신의 뜻, 자유와 운명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무대였죠.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인에서 아테네의 승리를 노래하면서도 전쟁의 비극을 패배자의 시선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비의 입을 통해 패배한 제국의 슬픔을 묘사한 것입니다.
관객들은 적국의 비탄을 함께 바라보며 전쟁의 무게를 되새겼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법 사이의 갈등을 그렸습니다. 나는 신의 법을 따르겠다는 안티고네의 목소리는 극장을 가득 울렸죠. 관객들은 그녀의 고뇌를 보며 아테네 민주정 속에서 법과 정의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한층 더 대담했습니다. 메데이아에서 그는 배신당한 여인의 복수로 자식마저 죽이는 극단적 선택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인간 감정의 깊은 심연을 마주했습니다. 비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철학적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대 위에 항상 무거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등장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희극은 거리의 소음과 광장의 수다, 정치인의 실수와 철학자의 허풍을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구름이라는 작품에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풍자해 사람들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바구니 속 소크라테스,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을 조롱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개구리에서는 이미 죽은 비극 시인들을 불러내 서로 겨루게 하며 웃음 속에 문학의 의미를 되묻기도 했죠. 그의 작품은 정치 풍자와 날카로운 사회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극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정치의 모순, 인간 감정의 어두운 면까지 모두 무대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민주정의 또 다른 형태였죠. 광장에서 토론하고 법정을 열던 시민들이 극장에서는 예술을 통해 사회를 성찰했던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비극 경연에서 승리한 작가와 배우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상은 관객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겠죠. 아테네 사람들은 극장을 나서며 여전히 작품의 내용을 두고 토론을 했습니다. 크레온이 옳았는가? 안티고네가 옳았는가? 메데이아의 복수는 정당했는가? 극장은 곧 철학의 연장이었고 아테네 민주정의 심장과 연결된 또 다른 아고라였습니다. 파르테논이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었다면 극장은 시민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사유와 풍자가 뒤섞인 그 무대 위에서 아테네의 황금기는 가장 선명하게 빛이 났죠. 자, 이제 다음 장에서 그리스인의 영혼을 흔든 철학자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영혼을 흔든 세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철학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황금기 마지막을 살았고 플라톤은 아테네 몰락 이후의 반성을 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체계화해 인류 전체에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유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질문하는 철학자. 아테네의 광장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거래되었고 법정에서는 고발과 변론이 오갔죠. 그 한쪽에 늘 젊은이들을 둘러 세우고 묻고 또 묻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대화만으로 진리에 다가가려 했던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다시 파고드는 것.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학생이 대답하면 그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대답하는 이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방식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성의 권위자들은 조롱당했다고 느꼈고 젊은이들은 그에게 매료되어 권위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개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고발 내용은 두 가지였죠. 첫째, 도시의 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꾸며냈다는 것.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시민 배심원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죠. 이 사람은 아테네의 전통을 무너뜨렸다. 젊은이들이 권위를 조롱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을 거친 도시에서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분노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변론석에 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묻고 깨우쳤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무지를 깨닫게 한 것뿐입니다. 그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거나 가족을 끌어와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를 위해 평생 잠들지 못하게 하는 말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합당한 보상은 처벌이 아니라 공공식당에서 종신토록 무료 식사를 주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결정은 명확했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눈물로 호소했죠. 스승님, 도망치십시오. 탈출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법을 어기며 도망칠 이유도 없다. 그는 차분히 독배를 받아들고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독약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질 때까지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 순간을 기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한 철학자가 조국의 법 앞에서 죽음을 택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정의 자부심을 지녔던 아테네가 스스로 내린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광장에서 늘 질문을 던지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졌죠.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물음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깊이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플라톤,
이상국가의 꿈.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젊은 제자 플라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아테네가 자랑하던 민주정이 다수의 표결로 철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그것은 그에게 민주정의 빛과 함께 그림자도 분명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후 스승의 대화를 기록하며 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국가는 한 도시가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정의 불안정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새로운 이상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관은 철저히 계층적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성, 로고스는 머리에 자리하며 사유와 판단을 담당합니다. 기계, 투모스는 가슴에 깃들어 용기와 분노, 명예욕을 드러냅니다. 욕망, 에피티미아는 배와 아랫배에 머물러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보았죠. 국가 또한 세 부류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통치하고 용기를 가진 전사가 수호하며 절제를 지닌 생산자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구도였습니다. 그는 가장 현명한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죠. 오늘날의 민주정이 다수의 참여의 가치를 두는 것과 달리 그는 다수의 무지보다 소수의 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동굴 안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현실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 굴레를 끊고 밖으로 나가 태양 빛을 바라봅니다. 진리와 이데아를 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힘으로 권력을 준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본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에는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곧 참된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란 아름다움 그 자체, 정의 그 자체와 같은 영원한 실제였습니다. 동굴 속 그림자가 현실이 아니라 태양빛이 진실인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런 생각은 낯설고 급진적이었죠. 그러나 플라톤은 자신이 목격한 현실, 곧 다수의 결정이 철학자를 사형에 이르게 했던 기억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철인 정치 구상은 바로 그 기억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철학과 수학, 정치학을 가르쳤죠. 학문 공동체라는 모델을 세운 것도 그의 큰 업적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와 더불어 이상을 현실에 조금이나마 구현하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아테네의 몰락 속에서 태어난 반성과 동시에 앞으로의 세대가 사유해야 할 화두였습니다. 그가 꿈꾼 이상국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철학자로서 그는 인간 사회가 더 나은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물음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체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배운 청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곧 다른 길을 택합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강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앞의 세계와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학문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인간을 관찰했죠. 식물의 생장 과정을 기록했고 동물의 특징을 세세히 분류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지상의 변화까지 그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그는 학문 전체를 체계화하려 했습니다. 철학과 과학, 윤리와 정치가 흩어진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질서 속에 놓여 있다고 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용입니다. 그는 행복을 인간 삶의 목적이라 보았고 행복은 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덕이란 극단이 아니라 중간에 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사이에 있고 절제는 방종과 무감각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정의하며 이성이 절제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치학에서도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구상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도시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구분하고 각 체제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살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마다 타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죠. 처음에는 덕 있는 한 사람이 이끄는 왕정이 가장 단순한 형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폭군이 지배하는 전제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귀족정은 뛰어난 소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이지만 그것이 사익만을 좇는 소수의 지배로 흐르면 과도정이 됩니다. 민주정은 다수 시민이 함께 권력을 나누는 이상적 모습이지만 이 역시 선동가가 군중을 휘두르면 선동정, 곧 불안정한 정치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제도만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혼합 정체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제대로 된 덕을 갖추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과 교육이 개인의 품성과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에는 훗날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서 배운 학문적 시선으로 제국 곳곳을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아테네를 넘어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논리학이 법학의 기초로 쓰였고 중세 유럽에서는 신학자들이 그의 철학을 교회의 교리와 접목시켰습니다. 근대 과학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와 분석을 토대로 출발했던 것이죠. 방금 우리는 아테네를 대표하는 세 철학자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황금기의 끝자락과 몰락기의 혼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플라톤은 그 몰락의 상처 위에서 철학을 세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세대 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체계화했고요. 그러니 이제 다시 시계를 거슬러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테네 제국주의와 스파르타의 도전.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한 방어 동맹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테네는 동맹의 금고를 사실상 자기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아크로폴리스 재건과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 쓰였고 함대는 아테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가 되었죠. 동맹 도시들은 점차 독립성을 잃고 아테네의 지배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헬라스 세계의 자부심으로 보였지만 곧 불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힘은 번영의 상징이자 동시에 오만의 상징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동맹은 제국으로, 협력은 복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육군의 주축이었던 스파르타는 오랫동안 전통과 규율을 지켜온 전사국가였습니다. 아테네가 바다를 지배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여전히 육지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두 도시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아테네가 상업과 민주정을 바탕으로 개방적 문화를 펼쳤다면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군사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결국 두 세력은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해상 패권은 스파르타의 전통적 권위를 흔들었고 스파르타의 군사력은 아테네의 확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협력의 기억은 사라지고 긴장과 불신이 점점 고조되었죠. 아테네의 제국화와 스파르타의 긴장은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431년, 양측은 마침내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가까이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초반, 아테네는 성벽 안에서 버티며 해군으로 맞섰지만 그곳에 예상치 못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과 페리클레스의 죽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 시작된 기원전 431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육군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전략은 분명했죠. 성벽 안에 시민과 병력을 모두 수용하고 바다를 통해 식량과 물자를 공급받으며 해군으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장대한 성벽은 스파르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항구 피레우스는 언제나 열려 있었죠.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재앙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성벽 안으로 수만 명의 인구가 몰리면서 좁고 습한 공간은 전염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병은 갑작스러운 열과 두통으로 시작해 눈과 목,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내장이 불타는 듯한 통증과 끝없는 설사, 그리고 종기와 발진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이 손쓸 방법은 없었고 돌보던 사람들마저 감염되어 쓰러졌습니다. 도시에는 울부짖음과 시체의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직접 그 병을 겪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죠. 어떤 약도, 어떤 기도도, 어떤 지혜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어갔다. 병은 단 몇 달 사이에 아테네 인구의 25% 가까이를 앗아갔습니다. 거리마다 시신이 쌓였고 장례 의식조차 치를 수 없었죠.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내일을 믿지 못한 채 방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재앙의 한가운데서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아테네를 이끈 정치가이자 파르테논 신전과 민주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병든 그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지만 곧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테네는 지도자를 잃은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은 곧 아테네 황금기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도시의 자부심이 크게 꺾인 것이죠. 지도자의 부재, 전염병의 공포, 그리고 끝없는 전쟁. 시민들의 마음속에 아테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시칠리아로 향한 원정. 페리클레스가 죽고 전염병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아테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해상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아테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시선은 멀리 서쪽 시칠리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시칠리아는 비옥한 곡창지대이자 지중해 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테네 내부에서는 이곳을 제압하면 서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야망이 커지고 있었죠. 그 야망의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젊은 정치가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대담한 성격으로 시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시칠리아를 장악한다면 서지중해의 곡물과 부가 아테네로 들어올 것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스파르타뿐 아니라 카르타고까지 제압할 수 있다. 그의 말은 불안과 피로에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패권의 확장은 곧 도시의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국 아테네 민회는 원정을 승인했습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외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수백 척의 3단 노선이 항구 피레우스에 줄지어 서 있었고 수천의 병사가 투구와 방패를 정비했습니다. 배마다 화살과 투석기, 식량과 물자가 가득 실려 있었죠. 장인들과 노예들은 땀을 흘리며 마지막 손질을 했고 시민들은 항구에 모여 배의 돛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피레우스 항구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손을 흔들었고 젊은이들은 전리품과 영광을 꿈꾸며 노를 잡았습니다. 아테네의 연극 무대와는 또 다른 장엄한 장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에 출연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떠난 것처럼 환호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함대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장엄한 전함의 뱃머리에 서서 군중을 향해 손을 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은 이미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아테네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꿈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화려한 출정의 장면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부 원로들은 원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에서의 전투, 보급의 어려움, 동맹 도시들의 반발이 걱정이었죠. 그러나 시민들의 환호와 젊은 정치가의 언변은 그런 경고를 잠재웠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이 일제히 노를 저어 항구를 떠날 때 아테네 사람들은 눈물이 맺힐 만큼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 세계의 주인공이라 여겼죠. 페르시아와 싸워 승리했던 조상의 뒤를 이어 이제는 서지중해로 진출하는 자신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웅장한 출정은 곧 참혹한 몰락으로 이어질 서막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배들은 바람에 실려 시칠리아를 향해 나아갔지만 그 끝에서 기다린 것은 승리가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몰락의 길, 참혹한 패배. 아테네의 거대한 함대가 피레우스를 떠난 직후 원정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 알키비아데스가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었습니다. 원정을 떠나기 직전 아테네에서 신상 훼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정부는 원정 도중 그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귀환 도중 배신을 결심합니다. 그는 아테네가 아닌 스파르타로 망명해 적국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전략은 아테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함대가 시칠리아에 묶여있는 동안 아티카에 요새를 세워라. 그리고 시라쿠사를 지원하라. 스파르타는 그의 조언대로 움직였고 아테네 원정군은 본국의 보호도, 지위의 통일도 잃은 채로 고립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의 전투는 아테네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라쿠사는 강력한 도시였고 곧 스파르타의 지원군이 합류했습니다. 아테네 군은 보급의 어려움을 겪었고 지휘관들 사이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특히 전략가 니키아스는 원정을 반대했음에도 맡겨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병약했고 결단은 더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아테네의 3단 노선이 좁은 항구에 몰리자 시라쿠사의 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테네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진영을 갖추지 못했죠. 녹군들은 패닉에 빠졌고 화살과 투석이 빗발쳤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불타거나 침몰했죠. 육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각을 시도한 병사들은 산속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투항했고 포로들은 시라쿠사의 석회 채석장에 갇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돌벽 사이 물과 음식이 거의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다. 일부는 굶주림에 쓰러졌고 일부는 병에 걸려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아테네 원정군의 몰락은 도시 전체가 걸었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죠. 피레우스를 떠날 때 시민들이 흘린 눈물은 환희였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 장군들이 먼 타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에 전해졌을 때 시민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패배를 믿지 못했고 누군가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도시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죠. 이제 아테네의 해상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동맹 도시들의 충성도 흔들렸습니다. 스파르타는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의 위협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은 아테네 황금기의 절정이자 동시에 가장 큰 무덤이 되었습니다. 파르테논의 대리석 기둥은 여전히 햇빛에 빛나고 있었지만 그 기둥을 세운 시민들의 힘은 서서히 꺾이고 있었습니다. 환호와 영광의 출정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테네 몰락과 철학의 응답. 시칠리아 원정의 패배는 아테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과 수만의 병력을 잃은 충격은 도시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되었죠. 항구 피레우스에서 환호와 눈물로 배를 보냈던 시민들은 이제 빈 항구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조언대로 아티카에 데켈레이아의 요새를 세우고 아테네의 곡창지대와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동맹 도시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죠. 아테네의 제국적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정의 전통은 잠시 사라지고 과두정이 세워졌습니다.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400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다시 민주정이 복원되었지만 예전과 같은 활기는 없었죠. 마침내 기원전 405년 아테네의 마지막 함대가 아이고스 푸타모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장군 리산드로스는 헬레스폰트에서 아테네의 함선을 기습해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바다조차 잃은 아테네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항복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항구를 봉쇄했고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 성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자유의 상징이었던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파르테논 신전만이 언덕 위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눈물 속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도시의 장례곡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패전한 아테네에 과두정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30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포 정치와 숙청을 일삼았죠. 민주정은 짓밟혔고 수많은 시민이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아테네가 자랑하던 자유와 토론의 전통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철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를 잃고 도시의 몰락을 두 눈으로 본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국가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에 져서 국가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몰락의 시대가 남긴 성찰이었던 것이죠. 다수의 표결이 언제나 옳은가? 선동가가 군중을 휘두르면 민주정은 어떻게 되는가? 플라톤은 아테네의 현실을 보며 민주정의 불안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 지혜를 지닌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구상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이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치 제도를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왕정이 전제정으로, 귀족정이 과도정으로, 민주정이 선동정으로 변할 위험을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시대 경험 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체제가 영원히 옳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는 제도의 균형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아테네의 몰락은 민주정 자체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자랑하던 도시는 왜 스스로 무너졌는가? 그 질문은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속에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아테네의 황금기는 찬란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대리석 기둥은 하늘로 솟았고 파르테논은 신전이자 도시의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시민들은 극장에 모여 영웅의 비극과 날카로운 풍자를 함께 웃고 웃으며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민주정은 때로 지혜보다 열정에 휘둘렸고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지배의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은 열광 속에 출발했지만 수많은 젊은이가 이방의 채석장에서 죽음을 맞으며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황금빛 기둥이 빛날 때 이미 그 발밑에는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술은 인간의 오만과 운명을 무대 올렸고 철학은 몰락 속에서 정의와 국가를 물었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언제나 가장 큰 위험과 함께 온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권력도 패권도 아닌 인간의 정신이다. 역사의 무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몰락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넘어 그리스 세계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려는 거대한 발걸음이 곧 시작됩니다. 도시가 아닌 제국, 에게 해가 아닌 전 세계, 그 모든 것을 가로지른 한 젊은 장군,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그 거대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